북한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오늘 오후 다시 연결됐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며 북한이 연락망을 끊은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를 남북이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대화 움직임에 대해선 이는 남북의 선택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군사협정과 양해각서에 대해 현 정부가 수정을 추진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과 주점업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대 선수는 일방적 지시로 기권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대학병원으로 이직한 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지부 출신이 재취업해 마피아처럼 영향력을 키운 이른바 복피아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학교 청소 노동자 자리를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담아서 오늘 8시 뉴스는 남북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 경기도 파주시의 통일대교 앞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통일대교를 건너서 차로 10분 정도만 달리면 바로 판문점에 닿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북한의 개성시로 연결이 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과 북으로 가는 발길이 줄어들어서 이 통일대교 역시 활력을 잃은 지가 좀 오래됩니다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이 판문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끊은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남북 양측은 서로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 제안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급 회담과 판문점 채널 복원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판문점 채널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론 오후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론 오후 3시였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채널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남북 양측은 우선 3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전화와 팩스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통화의 내용은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실무 대화에 그쳤지만 2016년 2월 우리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맞서 북한이 차단했던 남북 간 연결 통로가 전격적으로 복원된 순간이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통화는 북측에서 먼저 걸어왔습니다. 남과 북의 연락관들은 먼저 서로 이름부터 주고받은 뒤에 오랫동안 쓰지 않던 전화가 잘 되는지부터 먼저 점검했습니다. 회담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통화는 내일부터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성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 설치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우리 연락관이 전화를 받자 북측 연락관은 자기 이름을 말했고 우리 측도 이름을 대며 응답했습니다.
통성명을 마친 남북 연락관들은 서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연락사무소에는 수신용과 발신용 전화가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있는데 남북 양측이 이를 교대로 시험해 본 겁니다. 남북은 이어 연락사무소 안의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서로 점검했습니다. 문서가 오가는 팩스는 전화만큼이나 앞으로 있을 회담 실무 작업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통화를 마친 뒤 2시간여 뒤인 저녁 6시 7분 북측이 두 번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통화는 마감하자는 북측의 제안으로 오늘 연락사무소 업무를 마쳤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아침 9시에 서로 업무 시작을 알리는 전화통화를 교환하고 나면 이후로 본격적인 회담 실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통일부 장관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답은 북한 정부 직속 대남기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북측은 우리 측과 긴밀히 연계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관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리선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음을 밝히며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우리 측 대표단 파견과 그를 위한 북남 당국 간 회담이 현 상황에서의 북남 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고 좋은 첫 걸음으로 되는 것만큼 그러면서 남북 회담을 위해 김정은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시급한 실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지시를 받은 부서들을 나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공화국 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의제와 관련해선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경기대회 참가만 구체적으로 일단 언급했습니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1월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남북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 있게 다루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어제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도 하루 만인 오늘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 곳곳에 김정은이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세영 기자입니다.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 오늘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까지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에 김정은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남조선 당국자 대신 이례적으로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의 남북관계를 비교해서 본다면 상당한 속도전, 특히 평창올림픽에 대한 남북 당국의 적극적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김정은 입장을 대독한 사람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통일부의 카운터 파트너인 만큼 조명균 장관의 고위급 회담 제안에 사실상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평창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언급하지 않는 것에는 협상 주도권을 지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핵 보유 국가로서의 어떤 당당한 모습, 이것들을 인민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진정성은 있지만 우리가 급하거나 또는 우리가 한국에게 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회담 형식과 의제에 대한 자신들의 구체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단절과 복원의 연속이었습니다. 8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후에도 또 2년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 다음 날에도 북한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2년 만에 이뤄진 연락 채널 정상화가 남북 관계 복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최고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발표가 있은 지 10여 분 후 청와대는 연락망 복원 의미가 크다며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2016년 이후 남북 간 꽉 막힌 대화 채널은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한 선언 송환을 알릴 때 판문점에서 육성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가 군사 적십자 회담을 제의할 때도 언론 성명의 형식을 빌리는 등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연락 채널이 가동된 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넘어 남북 관계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쇠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10년째 중단 중인 금강산 관광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없고 이산가족 상봉도 2015년 10월이 마지막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도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광 재개나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무 대화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렵게 물꼬는 텄지만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변수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CBS 최고은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고 위협했던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 책상에도 핵 단추가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 역시 북한의 의도를 경계했는데 미국의 속내가 뭔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단추 발언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더니 내 핵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 내 건 작동도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남북대화 제의와 관련해선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한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세 단어와 핵단추 자랑을 풀어보면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이 먹혀들기 시작했고 제재로 숨막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탈출구를 찾아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묻어납니다. 미 정부 공식 브리핑에선 속내가 더 분명해집니다. Our policy on North Korea hasn't changed at a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and will still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the two nations. I can assure you that that will not happen. 지금은 북한을 더 밀어붙여야 할 때고 한미를 갈라놓으려는 이른바 통남 복미 시도는 먹히지 않을 거란 경고입니다. 국무부는 다만 남북대화 움직임에 대해선 대화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건 분명히 남북의 선택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대화 자체를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발 중단 여부와 함께 남북대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진위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과 또 속내를 통 알 수 없는 북한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통남, 통미, 즉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도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인데 결국 관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속도를 내는 대북 대화에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 공조를 다진 것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남북은 물론 북미 간 대화를 여는 이른바 통남, 통미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 통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화 제의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이른바 통남 복미 전략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인 북한 핵과 미사일의 경우 북미 간 직접 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남북관계 현안, 또 북핵 문제 현안에 대한 충분한 조율, 또 국제사회, 특히 한미중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회복을 지렛대로 북미 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인데 결국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SBS 남승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일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연결해서 오늘 북한의 반응과 또 앞으로 움직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지금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1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이 새해가 되자마자 남북 관계에 상당히 좀 큰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입니다. 사실 남북 간의 연락망을 튼다는 게요, 관계 개선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황으로 보면은요, 이제 북한이 평창에 오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제 평창을 넘어서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 밖으로 정말 북한이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 관계 어디까지 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평창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의 교류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각계각층의 교류 이런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의 민간단체의 교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통일부에 접수된 민간단체의 남북 접촉 승인 건수가 191건입니다. 이제 이 191건 중에 몇 건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만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거의 재개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국제사회의 제재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실마리라도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 이야기 좀 들어보면 미국 쪽 반응이 좀 미지근한 것 같고, 또 국내 보수 세력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관건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문턱까지라도 끌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이 뭐 핵개발을 완성했다 하는 입장이니까 당장의 비핵화는 안 하겠죠. 그리고 또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과연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지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문턱까지는 끌어와야 미국이나 보수 세력의 반발을 넘어서서 남북관계 발전에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북한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논란의 근원은 과거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과 또 양해 각서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이 협정의 수정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아랍에미리트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복수의 군사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사교육훈련, 방산이나 군수지원, 또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교류협력, 더 나아가서는 지가 필요하다면 기술에 대한 분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0월 한반도 유사시 아크 부대의 복귀를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수송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이른바 군사 분야 이면 계약으로 불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전 두 정부가 국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아랍에미리트와 5가지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지난 11월 정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 협정과 양해각서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발만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이 갈등의 뒷수습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반발에 파병안을 연장하고 협정과 양해각서도 봉합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련 군사 협정과 또 양해각서들은 과거에도 불법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수십조 원의 경제 가치를 위해서 덮고 가자는 거였고, 현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본 겁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아크 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당시 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 지금의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병에 반대하며 불참했습니다. 해외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에 근거하는데, 아크 부대는 국제평화 유지가 아니라 원전 수출 대가로 파병됐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만 이 5조 1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크 부대 파병 목적 중 하나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도 아랍에미리트 전쟁 발발 시 아크 부대가 자동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투에 우리가 개입을 한다는 말이냐 안 한다는 말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비준 절차는 없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법을 위반한 적폐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측에선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합니다. 괜한 트집을 잡는 바람에 아랍에미리트와 소원해졌다면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몇 달 뒤면 꽃이 피고 또 봄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듯 한겨울처럼 얼어있던 남북 관계에도 조만간 따뜻한 기운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문점 근처 통일대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또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임상범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던 홍 대표가 언론사를 화제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좌파된 거에 들어서는 조중동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KNN도 뺏겼습니다. 예. 이제 방송국을 뺏어. 예. KNN도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 지난해 9월 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를 선언한 SBS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땐 SBS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 짜우짓을 할 수 있느냐. 네, 지금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7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다면 좀 과한 말을 했네요. 예.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은 정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잘못된 언론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보수 혁신을 내건 제1야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대표부터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언론관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겁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성능 조작 파문에 휩싸인 애플이 국내에서도 문제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겐 무성의하고 파트너에겐 갑질을 해온 애플의 고질적인 문제도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는 구형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부는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터리 수가 부족한 상태라서요. 당일 교체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방문해 주셔야 주문이 진행 가능합니다. 애플 코리아는 서비스 센터에 배터리 교체 가격표만 통보했을 뿐 고객에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왔을 때도 배터리가 없다고 하거나 또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플은 사회적 책무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재난방송 수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와 국내 제조사들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을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자기는 예외라며 정부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난방송을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은 꼭 국가의 문제보다는 전체 인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애플도 하나의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애플이 준비 중인 유통 전문점 애플 스토어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돈 되는 개통 업무만 처리하고 수납, 주소 변경 등 고객 서비스는 이통사가 맡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국내는 보안 때문에 유선망 접속이 원칙인데 애플은 아이패드를 이용한 무선 접속이 자체 표준이라며 통신사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선택 권한이 없고 애플은 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보인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가 누적되면서 배터리 파문이 애플 자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 2008년에 벌어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유치원생인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는 동네 이웃지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여아는 큰 충격을 받고 모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개한 사진에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잡다한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이 비상구 주변 길목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0명의 목숨을 앗아가 가장 피해가 컸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주변 사진입니다. 5층 승강기와 완강기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번에 유가족 대책위가 공개한 사진은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와 3층 화물용 승강기, 5층 헬스장 완강기 등 사진 5장입니다. 사고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 내부를 살펴본 한 유족은 인명피해가 컸던 2층은 비교적 멀쩡했고 모두 탈출했다는 3층은 거의 다 탔다며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비상구는 3층은 멀쩡했는데 2층은 아예 막혀 있었다며 막혔던 비상구가 화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전국체전에 출전시키려고 승부 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아들과 맞붙은 제자를 일부러 기권시켰다는 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 예선 8강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와 맞붙었습니다. A군이 첫 세트를 따내고 2세트까지 앞서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학교 감독이 갑자기 A군의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팔 부상이 우려된다는 건데 A군은 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판사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계속 서 있어요. 10분 동안 서 있다가 저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죠. 덕분에 4강에 올라 서울 대표로 뽑힌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메달은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감독은 자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학교 선수끼리 붙으면 랭킹이 높은 선수를 밀어주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자가 이기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8강에 자기 학교끼리 붙었을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도 시드예요. 결국 선수의 성적과 랭킹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감독에 의해서 변질되고 일종의 상품화돼요, 상품화. 감독이 제자로 보지 않고 얘네들을 장사로 본다니까요. 관련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고교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우수 고객들을 접대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SBS 보도를 전후해 경찰이 이사장의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초점이 이사장의 잘못이 아닌 내부 고발자를 향했고 그동안 이사장은 해당 직원들을 겨냥해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그릇에 담긴 게 개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고기를 요리한 곳이 식당이 아니라 바로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구입했고요. 이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있는 그런 개를 사가지고. 지난해 10월 취재 땐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사장. 뒤로는 측근을 동원해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짧게는 3년, 길게는 앞으로 10년 이상 같이 근무할 거야. 어떤 직원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떻게 경찰 조사 받아는 거 중앙에 다 알아. 이사장이 위축되기는커녕 고발자 색출과 압박에 나선 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려 감사팀은 내부 고발자가 대출 등 업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찾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고발을 주도했던 금고 퇴직 직원에 관해 현직 직원이 쓰던 진술서입니다. 아래쪽에 연필로 쓴 부분이 있는데 퇴직 직원의 근무 당시 대출 기록을 확인한 감사팀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쓰라고 적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썼던 직원이 이건 아니다 싶어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연필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 밑에 문제점을 적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적어 주셔서 제가 그거를 거의 보고 한 건데 야, 저랑 그것도 내가 다 적어 주지 않았어. 네? 보복성 인사 조치도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는 20여 명이 근무하는데 SBS 보도 직후 갑자기 10명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이 중 9명은 6개월 한시적인 시간제 직원인데 고발자로 의심받은 직원들의 일이 이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원래 직원들은 시간제 직원 옆 보조 의자에 앉아 업무를 알려주는 일을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서서 그냥 계속 업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리 없이. 직원들은 PC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임시 직원들에게 통장 개설이나 해지, 입출금 같은 창구 업무를 맡겼는데 자산 관리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한 금고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사장은 업무를 가르치도록 한 것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책상을 안 가지고 옆에 앉아서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책상을 가르쳐주고 둘이 어떻게 앉으니까 잘리기는 요새 누굴 마음대로 잘라 참 이게.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금고의 부조리와 갑질을 막겠다면서 지난해 10월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표적 감사와 보복성 조치는 막지 못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달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부에 로비하는 과정에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복지부의 전직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연구중심 10대 병원에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병원 이상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경찰은 길병원이 이 사업에 선정되려고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로비 과정에 퇴직 후 길병원으로 옮겨간 보건복지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1급 출신 A씨, 기관장을 지낸 B씨, 복지부 산하기관 이사 출신 C씨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부총장급이나 교수 대우를 받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길병원과 해당자들은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무원 한두 명의 로비로 정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대학의 공직 출신 하신 분들이 기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전부터 어떤 업무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들 다들 어떤 대학들에서도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병원을 포함한 관련 업체에는 옮길 수 없지만 대학 교수로는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길병원뿐 아니라 10대 연구병원에 선정된 또 다른 병원에도 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의과대 교수로 여러 명 포진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던 대학 병원으로 바로 갈아타도 교수 직함만 주면 막을 수 없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인천 서구엔 5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4월 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평온한 농촌 마을인데 20여 년 전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집과 집 사이에 하나둘 생기더니 마을을 둘러싼 형국이 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주민들은 쇳가루 같은 분진 때문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안상우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을이 죽어간다. 수도권 매립지가 문제라며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쾌적하고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립지로 인해서 이렇게 중금속이고 뭐고 쇳가루고 뭐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25년 전 마을에서 1km 거리에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며 시작됐습니다. 마을 옆 도로에선 각종 폐기물을 싣고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대형 트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도로에는 차가 수천 대가 다니는데 마을에 하나둘 생긴 폐기물 처리 업체와 각종 공장은 어느새 농가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집 담벼락에 달라붙은 공장에서 폐기물을 자르고 부수며 생긴 분진이 계속 날아든다고 호소합니다. 쓰레기 매립지와 인근 폐기물 업체에서 나온 분진들로 나뭇잎들은 이렇게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진들이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고스란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석으로 마을길을 쓸어보니 쇳가루가 덕지덕지 묻어나옵니다. 한 달간 주민이 모은 쇳가루가 4봉지입니다. 모두 매립지와 폐기물 업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매립지에 들어오고 나서 일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또 집에 들어가서는 숨이 좀 차고 그냥 기침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지난 5월 주민 10명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카드뮴이 일반인의 2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질환이 늘었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에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4월 마을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 청소 노동자를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청소 인력부터 줄이려는 걸로 보이는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대학이 앞장서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연세대를 규탄한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의 자리가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교체된 걸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50원 높게 올려주고선 임금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 간 빼먹기입니까? 고려대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웠습니다. 홍익대는 더 나아가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봉급 인상이 된 건데 저희가 해달라 그 정도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수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청소 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는 모두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학들이 최하위 임금을 받는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남성을 구조해냈는데 발차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4층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집안 문제 등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겁니다.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가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설득해보지만 이 남성은 이번엔 난간에 걸터 앉습니다. 내려와 빨리. 내려와. 바로 이때 7층에서 구조대원 한 명이 몸에 밧줄을 맨 채 은밀하고도 빠르게 내려옵니다. 아래쪽에서는 다른 대원이 말을 걸며 계속 시선을 끄는 사이 밧줄을 타고 내려온 구조대원이 남성을 발로 차 베란다 안으로 밀어넣고 남성은 무사히 안으로 떨어집니다. 위에 보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칼이나 날카로운 거 가지고 로프를 잘라버리면 구조대원이 다치니까 밑에서 시선 유도를 해놓고 저는 조용히 내려가서 그분을 안쪽으로 밀어넣은 거죠.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에서도 소방관의 재치 있는 발차기가 8층에서 뛰어내리려 하던 20대 여성을 살렸습니다. 구조대원이라든지 요 구조자의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투신 소동을 벌인 이 남성은 다친 데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점과 주점 수는 대략 65만 개를 웃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음식점과 주점 업종의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3%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 길게 줄을 섰던 곳인데 요즘은 빈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저 바깥에까지 줄 서시고 앉을 자리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녁에는 더 텅텅 비고. 중심가에서도 간판만 내걸린 텅 빈 점포가 많이 눈에 띕니다. 새로 음식점을 열려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중고 주방기기 판매점들도 썰렁합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오픈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음식점과 주점의 전체 매출은 처음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 하락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도 더 큽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소득 분배 악화와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은 음식점이나 주점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혼술, 혼밥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에 하나 더해서 예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부진은 자칫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독일에서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극우정당의 스트로 의원이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쾰른 경찰이 아랍어로 된 새 인사를 올리자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하는 무슬림 남성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며 이슬람을 비하했습니다. Es besteht hier der Verdacht der Volksverhetzung. Als Polizei unterliegen wir natürlich einem Strafverfolgungszwang. Diese Erkenntnisse nehmen wir und leiten sie der 트위트사는 곧바로 스트로우의 계정을 차단한 뒤 해당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SNS 기업이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최대 640억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일주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NS 기업까지 엄벌하는 세계 최초 법안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혐오 발언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지만 직접 규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사후적인 규제에 머물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강력한 법안이 SNS상의 혐오 발언을 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까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없어서 날은 점점 더 건조해져 갑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가평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내일 밤 제주 지역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남해안까지 확대되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SBS를 빼앗겼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유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남북관계 변화에 기대감이 느껴지는 통일대교 앞에서 보내드린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